아, 참. 우리 총무 때문에 산다. 총무 때문에 산. 오늘은 혹시 뭐 한다 했나요? 저희 저번에 그 계약 선정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대충 설명하셔가지고 처음 해주시기 어렵나요? 자, 155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그 사례 연습 있죠? 계약의 성립. 그 중에서 연착된 성락. 요거를 보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연착된 성락. 요 나올락 말락 하다가 계속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자, 갑의 을에게 어떤 청약을 합니다. 청약. 4월 1일 날 발신을 했고, 밑에 그림하고 똑같이 할게요. 4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신, 도달, 회답을 달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발신, 도달, 여기까지 회답을 주시오. 이렇게.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뭐 도달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미 효력이 생기면 을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은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할 수 없다. 됐지?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그 말은 자기가 한 청약에 구속이 된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4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4월 10일. 그러면 4월 10일까지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월 10일까지를 성락기간이라고 합니다. 성락기간. 성락기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성락기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성락기간. 요거는 만약에 성락기간 4월 10일이 넘어버리면, 그죠? 성락을 못합니다. 그 성락해도 성락 효력이 없어요. 그럼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나. 그럼 결론적으로 성락기간이 지나버리면 계약이 불성립이 되므로 청약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락기간은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하고 똑같아요. 청약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청약의 존속기간. 그거 써놨을 걸 아마. 1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죠? 성락기간, 청약 존속기간, 구속력기간, 철회 금지기간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자, 이제 을 쪽에서 성락을 합니다. 갑에게 성락을 한다. 이렇게. 자, 4월 4일날 발신을 했고 4월 11일날 도달이 됐습니다. 자, 4월 10일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데 10일이 넘어버렸죠. 그래서 성락이 연착이 됐습니다. 연착. 그러면 이 연착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4월 4일날 일찌감치 보냈는데 한참 걸렸다 그죠? 한참. 4월 10일 빼기 4는 얼마입니까? 10일 빼기 4. 7이다 그죠?
잘하네, 잘하네. 10일 빼기 7일 걸렸다, 그죠?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내면 2, 3일 안에 최소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고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고 연착이라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다. 사고 연착. 자, 그런데 만약에 4월 9일 날 발신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발신했기 때문에 연착이 됐다. 이거를 보통연착이라고 합니다. 보통연착. 이렇게 보통연착. 자, 4월 9일 날 발신했다. 연착. 보통연착. 4월 4일 날 일찌감치 미리 보냈는데 한참 걸렸다. 사고연착. 이렇게. 그거는 이제 지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연착의 경우에는, 그죠? 지금 을에게 지금 잘못이 있잖아요. 을이 너무 늦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을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일단 불성립으로 끝난다. 자, 근데 사고연착은 보시다시피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된 것이지 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을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 우리 법에는 사고 연착일 때는 신속하게 을에게 연착이 됐음을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착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연착 통지 의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죠? 연착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연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찍 보냈기 때문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을이 너무 일찍 보냈기 때문에 을에게는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최소한 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을아, 사고 때문인지 네가 일찍 보냈는데 연착됐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거래한다. 네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법은 이게 영어로 법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인데 common sense라 그럽니다. 네?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 고도의 상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그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질서를 만드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사고연착일 때는, 그죠? 을에게는 잘못이 없고, 갑의 입장에서는 연착이 돼서 딴 사람하고 거래했고, 그럼 을을 좀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연락해주라 이 말입니다. 나 이미 거래했다. 그죠?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구나. 준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러면 갑이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때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계약이 역시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착 통지를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안 해줘서 해야 되는데, 자, 해야 되는데 안 해줬다면 제재를 가합니다. 이때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그럼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다. 그러면 성립은 언제 할까요? 자, 갑과 을은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격지자. 뭐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거 아니면은 편지를 통한다.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격지자다. 격지자는 언제 성립한다고? 성락의 발신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착에서 주의할 점은 우선 사고인지 보통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연착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나오면 사고가 나온다. 왜?
보통 연착은 결론적으로 불성립이다. 이러면은 시험 문제를 못 내요.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이 계약이 그렇다면은 언제 성립합니까?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성립적으로 가려면 보통 연착이다, 사고 연착이다, 사고 연착. 그럼 사고 연착인지 판단하고 그때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럼 통지를 해줬다면 또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끝난다. 근데 통지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을 때 그때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뒤로 넘겨 보실까요? 156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그것도 이제 몇 번 했는데 한번 틀을 잡아 볼게요. 틀. 우선 제목이 뭐라고? 계약 체결입니다. 그죠? 체결. 그래서 핵심이 요 체결에 있습니다.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있다. 계약상이 아니고 계약 체결상이다. 계약상 그러면 계약이 유효이고 계약 체결상 그러면 계약은 무효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을하고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자, 우선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계약법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전부 다 채권자, 채무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죠? 지금 실제로는 매도인, 매수인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뭐라고? 채무자, 채권자. 그렇게 불러야 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채무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자이고, 항상 이렇게. 자,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집이 불타버렸다. 여기서 불탔다고. 그럼 집이 불타면은 채무 이행을 못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뭐요? 이행 불능이라 합니다. 그럼 이행 불능은 두 종류가 있네요. 그죠? 매매 전의 불능, 매매 후의 불능. 자, 매매 전의 불능을 우리는 원시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집이 전소가 됐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에 이미 불타버렸죠.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매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상 자체가 없으면 매매는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535조는 계약은 무효인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책임지는 문제다. 그 인식이 딱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나오네요. 535조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그럼 무효이면은 계약상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상의 책임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책임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 집을 새로 지어서 넘겨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이 집이 불탔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집이 지금 매매하기 전에 불탔어. 갑이 알고 있어. 또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어. 그럼 갑이라는 사람 매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되는데 매매를 했다. 그럼으로써 을이 손해를 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불탄 줄 몰랐어.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주어요. 자, 그러면 이 잘못이 있는 갑 때문에 잘못이 없는 을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 손해배상을 하라. 이게 뭐요? 535조라. 535조. 책임을 지라. 자, 책임의 내용이 뭐냐? 자, 책임의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를요? 실내이익. 그런데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일 어려운 말은 요거예요. 실내이익하고 이행이익하고 차이가 뭔지. 실내이익은 계약을 유효로 신뢰했기 때문에 지출된 손해만큼의 이익. 그걸 뭐예요? 실내이익. 요 이행이익은 정상적으로 집이 이행이 됐다면 발생되는 이익. 대표적으로. 자, 실내이익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1억을 지금 융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융자를 하면 이자 있잖아요, 이자. 이자가 200만 원 이미 지출이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자, 금융이자.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 상당의 이득. 그걸 뭐라고? 실내이익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2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을이라는 사람이 유효로 믿었기 때문에 200만 원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걸 실내이익 손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는 최소한 값이 갚아야 된다. 왜? 값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그럼 이행이익이 얼마냐? 집이 만약에 을에게 넘어왔다면 요 을이 을다시에게 1억 1천으로 팔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은 이익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이거를 이행이익이라 한다고. 1,000만 원. 요렇게.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200만 원을 배상하라. 이게 답입니다. 답인데 만약에 요게 이행이익이 100만 원이다. 이리 됐어요. 그럼 주로 이제 신뢰보다는 이행이익이 훨씬 크거든. 근데 극단적으로 신뢰가 더 크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행을 한도로 배상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배상하라고? 100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두 개 중에서 짠 거를 배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일단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밑에 부당파이가 오는 판례 시간에 다시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비교해서 오늘은 요 기본기를 잘 익히시라고. 535조. 자, 그날 판례 특강 시간 가면은 535조를 대충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하고 난 뒤에 할배 사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머릿속에 확 들어간다고 그죠? 자, 우선은 535조는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계약상의 책임은 없다. 대신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에게 손해를 줬다. 이거를 무슨 책임을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우선 요 요건도 시험에 잘 놉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및 무과실. 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게 내면은 여기를 바꿀 수가 있다고. 여기를. 그리고 원시적 전부불능으로서 계약 자체는 무효다.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고. 자, 책임의 내용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배상을 한도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한번 볼까요? 동시항변. 자,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 자, 우선은 여기는 구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을 항변권이 있으면 무슨 기능이 있을까? 동생관계가 어디에 적용될까? 타이틀이 3개입니다. 3개. 우선은 동시이행 항변권의 구조,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으면 기능, 그 다음에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구조를 한번 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외워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쉽고 구조 자체를 사례 문제를 묻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들어야 된다. 자, 을하고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자,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2달 뒤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잔금을 지급할 때는 갑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은 요 매매가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양채무가 대등하다, 쌍무. 양출연이 대등하다, 유상. 그래서 대표적인 쌍무유상이 매매입니다. 그러면 양채무가 대등하기 때문에 이행도 같이 한다. 이거를 동시이행이라 합니다. 이행도 같이 한다. 동시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이 실무상으로는 대등한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 예. 그래서 네가 이전해야 나도 이전한다. 네가 이전하지 않고 내한테 달라 하면은 나는 거절하겠다. 이거를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중도금은 어때요?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요거는 중도금은 먼저 해야 되고 요거는 뒤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 요거하고 요게 뭐요?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 관계는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이 동시 이행이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우선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라고 청구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는 잔금도 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라고 청구에 들어왔습니다. 갑이 가만히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도금하고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 중도금은 그죠? 줘야 됩니다. 무조건. 맞죠? 잔금은 네가 이전 안 하면 나도 안 준다. 이게 되는데 중도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줘야 되는데 중도금을 계속 지금 지체하고 있단 말이야. 지체 안 주고 있다고. 줘야 하는데. 예. 그래서 줘야 하는데 안 주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말은 결국에는 지연 이자를 부담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다가 계속 지체하다가 중도금이 여기까지 와버렸어. 요렇게. 정확한 표현은 상대방의 변제기까지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 이제부터는 전체하고 소유권 이전이 동시관계로 들어갑니다. 전체하고. 그러면 중도금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먼저 이행돼야 할 의무, 여기부터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가 이전을 안 해주니까 나도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도 안 주겠다. 이래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이 여기서 됐다 칩시다. 한참 뒤에. 그럼 여기서 이제 잔금을 주게 됐고 중도금을 주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럼 여기는 네가 이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는 안 주더라도 이행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이제 항변권의 기능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는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항변권을 가지고 잔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은 지연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도금은 이제 정리가 됐네. 자, 우리 판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중도금을 선이행 의무로 하거든요.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는 중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중도금조차 선이행 의무조차도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은 여기까지는 항변권 없이 안 줬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짐으로써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중도금조차도 이전하고 동생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여기까지 안 했다면 중도금조차도 정당하게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동생항변권으로 안 줬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다. 이렇게. 여기 기본기란 말이에요. 기본기. 자, 그러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언제부터 중도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나요? 언제부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자가 붙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죠? 중도금 이렇게 쭉 지체됐을 때 그런 표현을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그때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 다음 날로부터 현재 실제로 준 날까지는 중도금에 대해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중도금은 잔금기일까지는 안 주면은 이행지체. 그런데 잔금부터 실제 주설 때까지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그 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보충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은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이 왜 동시행 관계냐? 첫째 요건. 둘 다 쌍무계약에서 생긴 채무다. 첫째. 두 번째. 대등한 채무다. 그리고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된 채무다. 그리고 자기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나는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보면은 항변권의 요건이 짜다라 설명이 되어 있어. 그 3페이지에 걸쳐 기본서를 보면은. 그리고 읽고 나면 한 개도 몰라. 무슨 말인지. 왜 읽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이거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이 동생관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갑이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하면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세 개가 필요하다고. 에?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양채무가 생긴다. 그죠? 뭐라 했습니까? 동일한 쌍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응용이 되려면은 이제 이거는 또 잘해. 동일한 원인에서 양채무가 생기게 된다. 이거는 잘해. 근데 출제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요 채무는 A라는 원인에서 생겼고 요 채무는 B라는 원인에서 생겼다. 그러면 동생관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낸단 말이에요. 출제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생관계가 되려면은 동일한 원인에서 생긴 양채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나에게 잔금을 달라고 청구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잔금을 줘야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항변권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능. 첫째는 항변권을,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잔금에 대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항변권을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맞죠? 항변권을 가지면 이행지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행지체 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저지 기능.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행지체 책임 면제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에? 항변권을 가지고 내가 안 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상계금지효가 있습니다. 상계금지 기능 또는 효과 이렇게.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항변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거를 우찌우라고 했노? 저게 아버지 맞나?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저게 아버지 맞나? 지 아들인 것 같은데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네. 됐다. 그걸로 끝이야.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주 하면 돌아가지고 수상하지 못하니까 자상하다. 이래가 틀린 사람 천지입니다.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 요렇게. 그러면 이 두 개 기능은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항변권이 존재만 하더라도 기능이 생긴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 효과설 이렇게 부릅니다. 존재 효과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소송에서 소송에서의 항변권의 기능 이렇게. 자, 우리가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원래는 민법은 실체법이라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이거는 소송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실체는 권리 의무가 생기는 법이고, 절차는 권리를 실행하는 법입니다. 실현. 자, 소송상의 기능은 우리가 소송이나 재판이나 판사나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 왜 그러냐? 판사는 그냥 법원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 자, 가봐 우리 사건이 생겼습니다. 판사가 처음부터 알까요?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판사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야 재판을 할까 아이가. 그래서 소송, 재판, 판사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해라? 주장을 해야 돼. 주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습합시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소송을 했으니까 원고가 되겠네요. 그런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가 되겠네. 이렇게. 자, 갑이 이전을 하고 잔금 소송했습니까? 이전 안 하고 했습니까? 안 하고 했지, 안 하고. 그럼 이제 판사 앞에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을리는 왜 그러면 잔금을 안 주노? 갑이 먼저 을에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으니까 당연히 판사는 을 보고 니 왜 잔금을 안 주노?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항변권을 주장 안 했을 때, 주장했을 때 판결이 확 달라져 버린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원래는 주장해라 그랬죠. 주장해라 그랬는데 주장을 안 하고 있어. 을이 가만히 있어 그냥. 그 판사가 보니까 판사는 다 알거든. 알고 있는데도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은 절대 못합니다. 주장이 들어와야 재판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이런 데는 뭐 고을원님이 지 혼자 다 했습니다. 지 혼자. 직권으로, 그걸 직권으로 일하거든. 지 혼자 수사하고, 지 혼자 기소하고, 지 혼자 재판하고, 지 혼자 집행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을원님은 막강한 독재자입니다. 막강.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그죠?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됐고. 기소는 어디서 합니까? 재판은 어디서 합니까? 집행은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네. 자, 그래서 수사는 검찰 또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 거기서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그 다음 집행은 다시 검찰에서 하고. 그러면 검찰이 하는 게 뭡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이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 줄이려고 난리잖아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되나니까 막 골치 아프거든. 왜? 다른 거는 몰라도 대통령이 그죠? 수사 이런 거는 도사거든, 도사. 그래서 부하들한테 저거 다 지시해가지고 적당히 조사해가지고 어쩌 해라 뭐 그거 끝장납니다, 끝장나. 꼼짝 말합니다, 꼼짝.
민주당도 진짜 피곤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래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 해버리면 판사는 동시행 항명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리는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이리 됩니다. 이거를 무슨 판결이라 할까요? 원고, 전부, 성소 판결. 이 판결 제목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을이 항명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항명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라. 그럼 을이 웃기게 됐죠. 소유권 이전도 못 받았는데 잔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을이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장을 하면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그럼 판사가 뭐랍니까? 갑리는 이전하고 을리는 잔금 지급하고 같이 해라. 이런 판결을 합니다. 같이. 그럼 정확하게 판결 주문을 보면은 피고는 원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거를 무슨 판결을 할까요? 상환.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거부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이행하라, 서로 거부하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일부만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와 여기는 그냥 판결 제목까지 합니까? 피곤하게. 그런데 유일하게 판결 제목도 지문에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장 안 하면 원고 전부 성소 판결, 주장하면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자, 적용은 우선 첫째, 우리 민법에 동시이행 관계가 규정되어 있느냐, 판례가 인정하느냐,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행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 몇 개를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 요약서에 다 있는데 조금 더 체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규정에 있는 것은 첫째, 뭘까요? 규정에 있어. 317조 전세권. 전세권이 종료됐을 때, 그죠?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전세 등기 말소하고 목적물 반환하고 동시에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48조 9조, 549조, 그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이것도 동시행관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거. 자, 임대차.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동시행관계. 그 다음 두 번째, 무효 취소가 됐어. 무효나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받은 게 있다면 서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끼리도 동시행관계.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의무끼리도 동시행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써주느냐.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법에 있느냐 판례가 있냐 그거까지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법 조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두 개를 알고 있으라고. 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동시행관계, 해제가 됐을 때 동시행관계. 요거는 법에 규정이 있다.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동시행관계, 계약이 무효나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 요거는 판례가 인정한다고. 판례가. 그죠? 자, 부정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첫째, 변제. 돈 갚는 거 하고, 돈 갚는 거 하고, 돈 갚는 거 하고, 채권정서, 채권정서 반환. 채권정서를 다른 말로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자, 요거는 선후 관계입니다. 변제를 먼저 해야, 그죠? 채권 정서를 반환해 줍니다. 요렇게. 1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변제와 담보 말소.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선후 관계가 됩니다. 선후 관계. 이렇게. 자, 그럼 부정되는 관계는 안 돼. 비교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비교한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 또 변제와 음수표 반환. 이것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하나 더 있네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도 하지만 등기 말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요거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그죠?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등기 말소까지 해줘야 돼. 요런 경우에는 선후관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선후관계로. 요게 이제 기본기가 요 정도가. 기본기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서 잡탕을 들이붙이면 된다. 뭐 잡탕은 다음에 그 문제풀이 하면은 스스로 습득이 되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민법에서는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 확실하게 70점 통과하려면 기본기가 잘 돼 있어. 기본기가. 그 문제를 제가 막 진하게나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막 대충 비슷하면 찍고 틀리면 뭐 섭섭하고 막 맞추면은 그냥 운이 좋고 일이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그 운을 가지고 여러분은 5개 중에서 그냥 찍었을 때 잘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10월 말에 이제 시험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확실히 맞췄다 싶은 게 예를 들어서 20개야. 50점이야. 그럼 10개 정도는 그냥 찍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찍었어. 그럼 학생들의 심리가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맞겠지 하면서 계산에 넣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개 다 틀려. 그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오지선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니까. 그게 사지선다보다 확률이 몇 배로 낮다니까. 아시겠죠? 확률상으로. 그래서 그냥 찍은 거는 잘 안 맞다 생각하죠. 어떤 사람 뭐 3번 찍으라 뭐 샀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죠?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자주 다녔던 개론 선생님이 맨날 3번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 3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습관이 돼가지고 내 3번 찍으라 하는 바람에 한 해는 완전히 막 박수 이렇고 한 해는 그냥 뭐 도망 이렇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기본기니까 요 정도는 딱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자, 나머지 한번 봅시다. 나머지. 자, 157페이지 줄만 좀 꺼내세요. 줄만. 자, 동그라미 1번의 박스를 보세요. 니은에 보시면, 자, 당사자가 변경되면은 항변권이 소멸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존속, 동일성이 깨지면은 소멸, 이렇거든요. 그러면 채권양도, 채무, 인수, 상속은 동일성 유지, 경계는 동일성 깨집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디귿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였다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불타버렸어요. 그럼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 이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관계에 들어간다. 리얼은 결론적으로 원인이 다르게 발생한 채무끼리는 동시관계가 아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뒤로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 3번에 쭉 내려오시면 항변권의 효과는 조금 전에 다 했는데 159페이지에 맨 위에 한 개 하는 게 있습니다. 수령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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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지체. 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령지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은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지금 5월 1일 날 갑이란 사람이 등기 서류를 들고 을한테 갑니다. 말어? 잔금 받으러 가. 그래서 5월 1일 날 갑이 서류를 을한테 서류 여기 있다 잔금 달라 이래 하니까 서류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걸 뭐랍니까?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수령지체. 수령지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수령지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생각합니다. 다음날 5월 2일 날 다음날 또 이제 잔금 받으러 가. 어제 가니까 서류 주더라도 안 받더라. 그래서 오늘은 서류를 안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가지고 잔금 내라. 요래 했어요. 그러면 어른 잔금을 줘야 된다. 항변해서 안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항변해서 안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을 여전히 가진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여전히 항변권을 가지므로 갑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달라고 청구하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그죠? 어제도 서류 갖다 주고 오늘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줘야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류를 갖다 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행의 계속 제공 이렇게 합니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을 가진다 해놓고 이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한 번 이전으로 부족하고 계속 이전해야 된다. 그 말은 사무실에 서류를 아예 갖다 놔라. 그러면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는 다 했고 160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다른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붙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매도인은 이전 등기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나 건저당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 전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관계다. 5번도 쉬워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했다. 그거 나오면은 그 당연한 소리인데 그거 좀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희한하게. 자, 갑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지금 임차인이거든요. 토지 임차인이야.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지금. 그런데 매수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은 요 지상물에 대해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즉시 성립이 돼 버려요. 요렇게. 그러면 임차인은 매도인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이 사람은 뭐요? 매수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매수인은 뭐요? 대금 지급하고. 그게 동생관계 아닙니까? 똑같은 소리라고. 그래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했을 때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되니까
임차인은 뭐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뭐하고 아니다 갑이 대금을 지급하네. 거꾸로 갑은 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하고 동생관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데.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세금부가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금을 원래 특히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약하는 게 많거든요. 요거는 허용됩니다. 허용되는데 그러면 이게 부담하기로 한 매수인이 세금 주는 거 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도 동생관계냐? 그렇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7번. 자, 세금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세금 내는 것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무슨 관계라고? 동생관계다. 꼭 기억하시고. 자, 다른 거는 다 했습니다. 일단 160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 동그라미 4번은 그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그 특이하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 요거는 조금 지울게요. 간단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든다면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걸 지금 B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이렇게 B가 돈을 내고 낙찰을 받았다고. 자, 그러면 이 돈은 낙찰 대금은 을이 A가 가집니다.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대신에 낙찰자는 뭐합니까? 자기 앞으로 최종적으로 뭐 해요? 등기하죠. 물론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등기를 100%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A는 경매를 넣어가지고 낙찰시켜서 낙찰자가 납부한 요 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낙찰자는 요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이런 상태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무효가 됐더란 말이야. 무효. 자, 무효가 되면은 받은 배당금을 뭐하고 돌려주고 등기는 뭐하고 말소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당금 반환하고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아니야. 결론은 그 동시행 관계가 되려면은 이행의 상대방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니한테 이행하는 거하고 니가 내한테 이행하는 거하고 동생관계다 이래야 돼. 그런데 잘 보면은 등기 말소는 갑에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등기 말소는 갑에게. 배당금 반환은 누구한테 합니까? B한테 해야 돼요. B한테. 배당금 반환은 낙찰자에게, 등기 말소는 원소유자에게. 그러면 이행의 상대방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 시험이 3번 남았습니다. 4번. 자, 그 정도 보시고 너무 열심히 했더 좀 쉬다가 할까요? 하십시다. 자, 좀 쉬었다가 위험 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부담.